2022년 특히 초반부는 오행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하고 오행 금의 기운이 가장 바닥을 치고 있으며 오행 토라든가 이런 기운들이 아주 약하다 보니 경제나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어렵고, 반면에 해양, 수산, 조선이라든가 법조계, 아파트 이런 부분들은 좀 강세를 띨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추위라든가 폭설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되고 있고요. 반면에 금에 해당되는 부분, 철강, 검찰이라든가 경찰, 군인 이런 분야들은 아직도 아직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겠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는 지금 보다시피 여기 도표 보이죠? 산업 각 분야별 10년 주기 사계절 석가리듬 분석표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대한민국 미래보고서라는 2015년에 나온 이 책에도 나왔던 내용들이긴 한데요. 안녕하세요. 권군석하 소재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 그리고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 이 두 해의 신년 운세 그리고 국운, 산업 각 분야의 전망, 즉 전자 분야 아니면 경제 분야 이런 분야의 어떤 흥망, 좋고 나쁨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방법들, 어떻게 예측하는지 방법들과 실제 예측을 한번 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볼 겁니다. 그런데 왜 이민년과 개묘년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냐고요? 물론 주로 이민년을 많이 얘기하겠지만 이민년과 개묘년은 오행으로 볼 때 천간의 임, 개가 전부 다 오행 수에 해당이 되고, 지지의 인, 묘가 전부 다 오행 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고 개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똑같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차이가 많이 크지만 그래도 일단 오행적으로 외향적으로 볼 때 검은 호랑이, 검은 토끼, 수와 목이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러한 시기이다 보니 제가 두 가지 해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내용, 어떻게 해서 이민년과 개묘년이 검은 호랑이라고 부르고 검은 토끼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이렇게 검은 호랑이, 토끼라고 부르는 그 이유에는 음양오행이라는 것들, 즉 오행설에 의해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오행설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민년, 개묘년 이렇게 간지로 표기하는 이 내용들 속에는 자연의 법칙적인 측면, 규칙적인 측면도 들어가 있고, 또 정서적인 측면도 들어가 있고, 문화적인 측면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그걸 그대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을 처음에는 기초적인 내용,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보편적으로 현재 음양오행이나 사주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는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는 방법들이 정말로 어디가 잘못됐는지, 음양오행이나 이런 쪽에 워낙 신비적인 요소까지 섞여 있다 보니까 막 뜬구름 잡는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애매하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락에서 혹시 이민년에 태어나면은 이빨에 송곳니 있을까요? 아니면 성질 더러울까? 남자나 여자나? 꼭 이렇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묘년 토끼해에 태어나면은 깡총깡총 뛰어다닐까? 이런 개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띠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금 더 기본적인 재미를 좀 떠나서, 재미를 넘어서서 학문적인 내용까지, 그리고 기초적인 부분부터 정말로 제대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까지 한번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들은 초보자들은 앞에 부분들을 보시고 뒷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공부를 깊게 하신 분들은 앞에 부분들 이렇게 봐가다 보면은 뒷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하고 많이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이민년 우선 봅시다. 이민년을 왜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할까? 이민과 계묘 둘 다 마찬가지라겠죠. 그 유래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음양오행설이 유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 음양오행설에서 볼 때 특히 음양설에서는 음양에서 임계, 이민, 계묘할 때 이민은 둘 다 양이라 합니다. 즉 임과 계를 볼 때 오행에서 수에 해당이 됩니다. 임과 계가. 그리고 임은 수의 양이고 계는 수의 음이 됩니다. 그리고 인과 묘, 이민할 때 인과 계묘할 때 묘는 둘 다 오행에서 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한다면은 인은 양에 해당이 되고 묘는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따진다면은 이민년은 천간은 오행 수고 지지는 오행 목인데 양에 해당이 되고, 계묘년 역시 천간은 오행 수고 지지는 오행 목인데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 여기서 오행에 대해서는 각각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겠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음양오행 편을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일단은 오행의 수라는 것은 첫째, 방향에서 동서남북 북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색깔에서는 검은색을 의미합니다. 계절적으로는 겨울을 의미합니다. 습성, 그 습성에서는 내려가거나 응축되는 습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사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는 상당히 논리적인 두뇌를 의미하기도 하고, 파트로서는 교육에 관계된 그런 파트를 의미하기도 하고, 노인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파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따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오행수의 관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민년은 천간의 이 수의 관점에 따와서 여기다가 오행수의 색깔 검은색해서 검은, 지지인을 호랑해서 검은 호랑이라고 부르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오행 관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그냥 검은 호랑이가 아니라 수는 북쪽에 해당되니까 북쪽의 검은 호랑이, 북방의 검은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북쪽이기도 하고, 또한 계절적으로 겨울을 의미하고 물을 의미하니까 겨울의 북쪽,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기준에서 친다면은 두만강 강변에 있는, 물이니까 물을 의미하니까 두만강 강변에 있는 겨울 호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좀 더 넓게 확장시킨다면은 북쪽 시베리아 벌판에서 두만강을 넘어서 힘차게 다만 달려오고 있는, 아니면 두만강에서 오고 있는 검은 호랑이 해, 이렇게 겨울에 특히 겨울 검은 호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계묘년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수니까 이민년과 계묘년 차이자, 계묘년도 천간이 수구 대신 토끼다 보니까 두만강 북쪽 두만강의 두만강가에 있는 겨울 북쪽 겨울 토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민년과 계민년 겨울 호랑이와 겨울 토끼는 호랑이하고 토끼 차이만 있느냐? 굳이 친다면은 음양오행설에서 양은 크다는 보통 의미를 갖고 있고 음은 작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크고 작다가 형체가 크고 작은 게 아니라 기운이 크고 작은 걸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또 형체가 크고 작은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큰 것, 그래서 인에는 토끼보다 덩치가 큰 호랑이가 배치되어 있고, 묘에는 호랑이보다 덩치가 작은 토끼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년은 좀 더 큰 호랑이, 계묘년은 작은 토끼, 이렇게 설명해서 얘기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학문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그럼 왜 이민과 계묘가 둘 다 오행의 목인데 왜 하필이면은 목의 양인 인에는 호랑이가 되고 목의 음인 그 묘에는 토끼가 배정됐을까? 여기까지 들어가면 보통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냥 외워서 쓰다 보니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해 줘야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원리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이유는 원래 오행의 인과 묘는 호랑이와 토끼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걸 정확히 치면 오행의 목이라고 합니다. 오행의 목의 개념은 운동성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개념, 쭉 튀어나오는 개념.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스프링, 쫙 탄력적으로 튀고 올라오는 개념, 즉 겨울에서 새로운 봄을 이렇게 쫙 봄으로 튕겨져 나오는 그런 개념의 의미에서 이 목이 바로 그런 개념의 의미에서 형성이 된 게 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다. 호랑이하고 토끼는 어떤 의미냐? 이 호랑이가 24절기 중에서도 처음을 의미하고 또 입춘이라는 계절, 처음 입춘입니다. 그래서 긴 추운 겨울을 막 이겨내고 봄의 기운이 이제 시작된다. 봄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봄의 기운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여기다가 입춘이란 절기가 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2띠 동물 중에서 굳이 따진다면은 보이지 않는 시작, 자축할 땐 쥐가 제일 먼저이지만 현실에서 드러나는 시작은 호랑이가 제일 먼저이기도 합니다. 겨울을 벗어나는 호랑이. 그런데 호랑이하고 토끼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오행 목에 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공통점이냐고요? 물론 둘 다 산짐승이라는 건 공통점이죠. 물론 토끼는 집토끼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호랑이는 육식동물이면서 백수의 왕이고 토끼는 갸냘픈 아주 귀엽기도 하고 예쁘고 대신 호랑이의 밥이 되는데 왜 호랑이하고 토끼를 똑같은 목에 배정을 시켰냐? 거기는 호랑이하고 토끼의 음식이나 습성이 아니라 둘 다 뒷다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기상, 호랑이도 뒷다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튕겨져 오르는 것처럼 확 차고 올라온 기운이 강합니다. 토끼도 차고 올라온 기운이 더 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겉으로 볼 때는 자, 양과 음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양은 기운이 시작이 되고 음은 그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치로 볼 때는 호랑이가 커 보이지만은 자기 몸에 비해서 또 이렇게 튀어오르는 기상은 토끼가 더 상당히 훨씬 더 몇 배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호랑이가 튀어오르는 개념을 시작을 해놓고 토끼가 그걸 완성한다는 의미, 그런 의미 속에서 이렇게 봄 혹은 계절적으로 봄, 시간적으로 새벽 아침, 새벽을 의미하고 계절적으로 초봄을 의미하고 그리고 24절기 처음을 의미하는 오행의 목을 의미하는 시기에 호랑이하고 토끼를 배정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이민년이 검은 호랑이, 자, 시베리아 벌판 혹은 저 두만강에서 기술에서 내려오는 강한 겨울 눈 맞아서 이렇게 눈 맞아가지고 눈보라 휘날리는 속에서 달려오는 호랑이, 그 기상을 검은 호랑이 기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험악합니다. 그 느낌도 싸늘하고. 그럼 험악하고 싸늘한 느낌이니까 2022년은 험악하고 싸늘한 시기가 될까? 아니면은 호랑이는 일단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러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2022년에 전쟁이 날까? 가능성이 클까? 호랑이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2022년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호랑이나 즉 12띠동 12십이지, 우리는 10간과 12지가 있는데요. 이 10간과 12지 중에서 10간은 천간이 되고 12지는 지지가 됩니다. 이 12개의 지지에다가 각각 12띠동물들을 이렇게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 띠동물은 어떠한 의미냐? 바로 농경문화 속에서 봄, 초봄, 양력, 2월, 음력, 정월, 겨울을 막 벗어나기 시작하려고 하는 기운, 이건 실제 현상은 아직은 추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기운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운이 움직이는 이러한 시기의 의미 속에서 바로 여기에다가 입춘이 되고 호랑이를 배치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흐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민에서의 의미는 현간의 임과 지지 인을 가지고 따지는데요. 이 인의 의미는 사실은 새로 이제 막 겨울의 어려움을 벗어나고 새로운 기운이 움직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 이제까지 우리가 2019년 기해년, 2020년 경자년, 2021년 신축년 요 시기를 해자축이라 해서 한겨울을 의미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일단 12지를 볼 때
이 12지는 12띠가 3개씩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을 의미하는데요. 그 중에서 지난 3년의 의미가 바로 겨울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겨울이었다 해서 모든 게 춥다 해서 인생사가 전부 다 춥거나 이렇진 않은 겁니다. 보통 이제 이걸 설명하고 해설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지난 19년, 20년, 21년 코로나도 나왔고 우리 경제도 힘들고 아마 이게 겨울이어서 그렇구나 라고 해석하면 다 그런 것처럼 끄떡끄떡하고 고개도 끄떡해지긴 하지만 그게 해자축의 해기 때문에 경제가 모든 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게 그렇게 되려면은 해마다 12년 주기로 해마다 해년, 자년, 충년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전형적인 미신처럼 3년에 한 번 12년 중에 3년에 한 번씩 오는 전형적인 미신 삼재처럼 삼재도 미신입니다. 올해 2022년 이민년 호랑이 해에 호랑이하고 상충 이렇게 마주충하는 6살 차이 그 잔나비하고 상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잔나비가 원숭이띠는 어려움을 겪는데 원숭이띠하고 친한 게 4살 차이가 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해서 원숭이, 쥐, 그 다음에 용, 이 3개 띠는 친하다 보니까 같이 3년 동안 삼재를 겪는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잘못된 전형적인 미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올려놓은 영상 2022년 대박 삼재 아니면 삼재풀이, 쪽박 삼재 이런 내용을 참조하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상징성을 본다라면 진짜 중요한 의미는 해자축의 겨울이었다 봄이니까 우리 인생사에도 겨울에서 봄을 맞이한다. 이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 정말로 어려움을 맞이했다 봄을 맞이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그 시기가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그 시기에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오히려 또 막 새로운 일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간에 있었던 3년 혹은 그 전에 신유술 해자축에서 이렇게 오르는 이렇게 지난 6년이 굳이 친다라면 음의 기운이라고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의 흐름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는 징조가 나타난다. 바뀌기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 볼 때 2022년의 어떤 흐름인 겁니다. 그럼 2022년 대체 뭐냐? 무슨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여기서 볼 때 그럼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2년은 이민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천간엔 큰 물이 있으니까 홍수가 날 수도 있고 물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해양 수산 같은 게 많이 될 수도 있고 저도 2022년 특히 전반부가 더 심하긴 하겠지만 물 수기운이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천간 임수가 큰 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또 다른 개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거 치고 천간은 수구, 지지는 목이다 보니까 한편으로 치면 어떻게 얘기하냐. 수는 오행에서 목을 생해준다고 해서 수가 목을 생해주니까 물이 나무를 생해주니까 조경이라든가 이런 화초 같은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민년이 그런 구조여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닐지라도 실제 내년은 오행에서 목기운이 가장 강하다 보니까 목기운을 머금고 있는 조경이나 화초나 이런 부분 사업들은 잘 되게끔 돼 있습니다. 대부분들은. 그런데 이것이 꼭 수가 목을 생해줘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우연이든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떤 분들 거꾸로 해석하면 천간의 수가 목이 막 피어나려는 것도 눌러서 또 안 좋게 한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해석할 때 또 어떤 분들은 이 임수가 큰 나무를 만나가지고 이제 서서히 물 기운이 뻗어나가니까 새로운 일 이제 막 돌파가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인목을 갖다 나무라고 해서 큰 나무라 동양지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큰 나무가 이제 막 그 물 기운을 받아서 아직은 얼어 있는데 이 얼은 기운을 막 녹이면서 새롭게 움직이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해자축의 기운이 아직까지 다 녹지 않은 상태, 겨울이 녹지 않았기 때문에 싸늘하게 추운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민년 들어가니까 인하고 신하고 또 충이 되니까 여기에 잔나비띠, 자축인민 진사오미 신 할 때의 신입니다. 이걸 잔나비띠에 해당되거나
사주팔자에 이 신이 있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을 겪거나, 이게 월에 있거나 일에 있거나에 따라서 달라서 안 좋은 일을 겪거나 뭔 일이 있거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주팔자에 정말로 신이 있는 것은 기운이 대칭점인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양과 지구하고 태양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칠 때는 우리가 연도라는 것은 연월일시에서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따른 이런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표현한 게 바로 간지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년이라 이러면은 인과 신은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이죠. 이럴 때 정반대에 있는 것이 반대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럼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반대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변화들이 다른 띠에 비해서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신이 연에 있냐 월에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또 다른 편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민년이 되죠. 물론 이민년에 대한 마지막 어떤 결론들은 제가 후반부에 좀 있다가 다시 정확하게 한번 결론을 내리고 왜 그렇게 결론을 내린지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우선 이민년을 또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그럼 이민년도 우리가 과연 언제부터 정확히 언제까지일까? 이민년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 호랑이 띠 혹은 토끼띠, 토끼의 해. 우리가 새해라고 할 때 새해라는 정확한 말은 새로운 태양, 새로운 해를 얘기합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새로운 태양이다. 이제까지의 태양이 아니고, 이 얘기는 2021년 신축년의 태양이 아니고 2022년 이민년 새로운 해야 태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신축년하고 이민년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축년은 천간지지가 전부 다 음이고 이민년 양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양의 세상이 온다. 그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은 애매한 문제가 들어가고요. 자, 하나씩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우선 이민년과 개민년 얘기할 때 새해도 굳이 따진다면 새로운 태양이 굳이 친다면 새로운 태양이 진짜 시작된 시기는 언제일까? 이민년의 기간 언제일까?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2022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현재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시대에서 연도를 얘기할 때의 기준은 양력 1월 1일부터 1월 1일 00시 딱 넘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 00시 넘어갈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2022년이라고만 말한다면은 거기에 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다면은, 전제 조건이 붙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냥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얘기한다라고 보통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만 있는 것일까?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새해, 새로운 태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작게 치면 2가지나 4가지가 되고 좀 더 크게 치면 5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볼 때 어떤 것들, 우리가 현재 보는 것들은 나타난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이 드러나게 만드는 원리가 있습니다. 현상은 보여지는 거고, 우리가 해가 뜨고진다 할 때 해가 뜨고지는 것이 현상입니까? 원리입니까? 해가 뜨고지는 것은 현상입니다. 그 원리는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거죠.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해가 뜨고 지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은 지구의 자전인 거고,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해가 뜨고 지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세계, 절대의 세계, 이것들은 자전이라고 하는 거고, 이 자전이 원리가 돼서 절대의 세계가 원리가 돼서 상대적 관점인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냐고요? 이걸 이해해야지만이 이런 1년 4개의 새해를 이해할 수 있고 2022년과 2023년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하고 사주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막 들은 내용들 내지는 조금 공부한 거 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개념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음양우행이나 동양역학이 아직도 미신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원리가 정확하지 않은 게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저는 대한민국 미래예측학박사 1호이기도 하고 석박사과정 공식 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이기도 하죠. 제가 2001년부터 음양우행의 원리를 새롭게 정립하고 원리를 밝혀서 사주명리학의 모든 흐름들을 이렇게 새로 밝혀서 새로운 동양 미래예측학을 만들고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대부분 사람들은 기존의 학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기존의 사주명리학이 상당히 큰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상당히 애매한 혹세무민을 하는 측면같이 이런 부분도 없지는 또 않습니다. 즉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존존합니다. 특히 근래 들어서, 특히 최근 들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거나 유명한 분들이 사주 공부를 잠깐 하셔가지고 머리는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막 응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주의 좋은 긍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본의 아니게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숙명적인 측면과 타고난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측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주명리학 자체가 크게 보면은 개인의 사건이나 행위, 성격 이런 것들 얘기하기도 하고 미래를 분석하기도 하고 기둥, 잘 나가나 못 나가나 성공과 실패 시기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건인 행위라든가 행동,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존 사주명리학으로서 많이 정확하게 예측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정확도를 높여서. 그러나 성공과 실패, 기둥,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우연히 맞추는 거지 규칙적으로 맞추지를 못합니다. 기존 사주명리학 가지고는. 그래서 그거를 유일하게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90% 최소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동양 미래예측학 석하명리를 창립하고 그걸 강의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사주명리학이나 음양우행의 허와 실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간목은 동양지목이고 간목은 큰 나무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아직도 많이 답답한데요. 일단 오늘 그런 것까지 같이 얘기를 조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원리, 진리의 문제와 원리가 현상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1년이 양력 1월 1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음력 1월 1일이 있습니다. 음력 1월 1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동양의 사주명리학이나 띠의 기준이 되는 입춘이죠. 양력으로 치면 대략 2월 4일에서 5월경이 됩니다. 입춘이 바로 절기력을 합니다. 24절기력. 입춘이 새해가 됩니다. 띠가 바뀌는 진짜 새해라고 하죠. 그래서 입춘맞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추분이라고 합니다. 추분. 서양에서는 3월 대략 한 20일 전후, 20일, 23일에 있는 춘분이죠. 춘분. 3월 20일 봄의 기점이라고 하죠. 3월 20일 전후에 있는 춘분이 하나의 새해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서양 점성술이나 서양에서 이렇게 따질 때는 봄이 언제부터냐 할 때 3월 20일경 중순인 춘분부터로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봄을 기준으로 따지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새해란 기준이 만들어지기 위한 진짜 원리, 그게 바로 새로운 해가 진짜 처음 떠오르는 것은 12월 22일과 23일에 있는 동지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새로운 태양을 얘기할 때,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할 때 새해의 기준은 굳이 친다면 5개가 있는데요. 다시 본다면 제일 먼저 12월 20일, 23일에 동지,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는 양력 1월 1일이 먼저 옵니다. 지난달 윤달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어쨌든 동지, 그리고 어쨌든 양력 1월 1일, 그리고 음력 1월 1일, 2022년 양력으로 2월 1일이 음력 1월 1일, 구정이죠. 음력 설날. 그리고 2월 4일, 이때가 절기력상 입춘새해. 그리고 3월 21일, 정확히 치면 2022년 3월 21일 0시 33분이 춘분점입니다. 이렇게 5개의 새해가 있는데 이 새해 5개, 즉 이 중에서 하나는 원인이 되고 나머지 4개는 현상인 겁니다. 즉 원인은 동지인 겁니다. 동지가 하지부터 짧아지기 시작한 태양이
새로운 태양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동지 지난 뒤부터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고 그게 신축년의 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직 우리가 신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2022년 12월 22일이 지나면서 이민년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정확히 2022년 바로 우리 12월 22일 이번에 21년 12월 2일 0시 59분이 바로 동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 날 아침의 태양은 바로 이민년, 굳이 친다면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머금은 그 태양인 겁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떠오르는데 우리는 이것은 기운이 움직이죠. 우리가 입춘이라고 2월 4일 날 입춘이라고 하지만 이때 밖에 보면 아직도 춥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그때 봄인 줄 알고 잘못 나면 바로 얼어 죽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 기운이 움직인다는 거지 아직 봄이 왔다는 건 아닌 겁니다. 봄이 오려면은 2월 4일이 입춘이지만 춘분도 3월 22, 4일이요. 그리고 입춘은 심지어는 양력 4월 달이나 돼야지만이 주변이 그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나면서 봄의 기운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기운이 있고 그 현상이 나타나는 흐름이 있는데요. 우리가 물에다가 라면을 넣고 끓이고 파도 넣고 계란도 넣고 끓이면은 똑같이 불을 떼는 시점이 동지가 되는 겁니다. 불을 막 켜는 시점. 근데 물이 한참 지나서 물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각자 물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뭐 예를 들어서 양력 1월 1일이라면은 그 다음에 뭐 가벼운 파 같은 게 익는 시기가 계란이 익는 시기 음력 1월 1일, 그 다음에 조금 감자가 익는 시기가 뭐 2월 입춘, 고기가 익는 시기가 추분, 뭐 이렇게 이렇게 볼 때 있듯이 원인은 하나지만 원인이 현실에서 나타날 때 각자 다른 겁니다. 그 중에서 따뜻한 물만 마시고 싶은 사람들은 그 물 따뜻할 때부터 먹을 수가 있는 거고, 고기를 먹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물이 뜨거워서도 고기가 익어야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 현실에서는 이렇게 동지부터 태양이 떠오르지만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것 기준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걸 기념하는 것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현재 예수님 부활이 보통 돌아가시 3일 만이라 하듯이 22일 날 보통 22일 정도가 동지인데요. 그리고 22, 3일이 동지고 보통 3일 전후해서 25일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예수 탄생이라고, 원래 예수님이 이때 탄생한 게 아니지만 로마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때 옮겨놓고 크리스마스 축제, 새 축제가 되는 거죠. 우리 동양에서도 아세 작은 설 동지 축제를 합니다만은 이 동지가 기준이 돼서 양력 1월 1일, 음력 1월 1일, 그다음 입춘, 춘분까지 이렇게 4개의 새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오늘 운세에서 얘기하는 것은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간지를 가지고 따진다면 정확히 적용이 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사실은 입춘인 2월 4일부터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기운인 겁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만약에 이민년에 그런 모습들이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춘분인 3월 21일 전후가 돼야지 이민년의 모습이 사실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입춘인 2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사이에는 그 변화기가 됩니다. 그래서 동양미래예측학 석화명리에서는 사람들이 운세를 얘기할 때 이 춘분을 기준으로, 즉 3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해의 기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현실이 기준의 사주 명리학에서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가 2월 20일 하지가 가장 태양이 강한 시기이지, 원래 기운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학의 원리는 그래서 정오를 할 때 하루에서도 정오시 할 때 오후에 정중앙 정오시가 낮 12시 반, 태양이 남중구도 가장 높을 때, 즉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올 때죠. 이때가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기운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오는 것은 정오 무렵이고 하지 무렵이지만 그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오후 2시, 3시 무렵이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6월 22, 3일인 하지가 아니라 8월 초반인 7월 말 8월 초 입추 바로 직전이
오히려 가장 뜨거운 기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준 사주 명리학이 바로 해석할 때 이렇게 똑같이 대운을 해석하는 것과 연운을 해석하는 게 이렇게 절대와 상대 개념을 달라야 되는데 이걸 똑같이 해석하다 보니까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이 마저 들어가지 않는 그 큰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석합명리에서는 우리가 1년을 적용하는 것도 기운으로서 적용되는 것은 2월 4일 입춘부터이고 그것이 현상에 나타나는 것은 3월 21일 춘분이 지나면서부터 정확하게 현상에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도 4개, 5개의 1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즉 지구가 자전하는 것, 절대적 관점, 원리, 이 부분은 동지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 해가 뜨고 지는 걸 드러나는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가 떠오르는 시점이 다릅니다. 그 자기가 바라보는 기점에 따라 다른 것이 바로 1년의 기준이 다른 것과 같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1년 365.2422를 얘기하는 건 똑같지만 그 기간을 갖다가 양력에서는 보통 그레고리오력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긴 하지만 양력은 1월 1일부터를 기점으로 하고 음력으로서는 음력 1월 1일, 양력 올해는 2월 1일이죠. 이걸 기준으로 하고 음력은 사실은 달의 주기와 태양의 주기를 같이 공통으로 사용한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입춘을 또 기준으로 할 때는 현재 같은 경우는 보통 2월 4일에서 5일이 입춘인데 2022년은 2월 4일이 되죠. 2023년도 2월 4일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 2월 4일이 돼야지만이 2023년 개묘년으로서 띠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실제 띠의 기준이나 이런 사주명리학의 작성의 기준, 제가 해석하는 건 해석에서 현상이 드러나는 것은 춘분이라겠지만 그것은 인간사, 사람의 개인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입춘부터 시작해서 입춘부터 춘분까지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행의 수기운, 질병 같은 경우가 오행의 수기운하고 관계되는데요. 해자축년 지난 시기에 특히 신축년 이럴 때가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합니다. 이민년 초반까지. 그래서 이 시기에 코로나가 수의 질병에 해당되는 특히 그런 질병이 더 강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제가 코로나 명리학적 예측 편에서도 코로나가 아마 이 정도로 이대로 간다라면은 2022년 이민년 물론 가장 기운이 강한 건 동지지만 이게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1월 초가 가장 맹렬하게 나타날 것인 거고 그리고 2월 달 되면 약해지지만 겉으로는 2월 초반까지도 강하게 나타나고 입춘이 지나면서 조금씩 약해지는 듯 하다가 입춘의 정점 2월 후반부 아마 우수라고 하지만 입춘 보름 지난 후반부 이민년 그러니까 입춘 2월 달 한 23, 4일이 지나면서부터는 노골적으로 좀 약해지기 시작하다가 춘분 3월 달 후반 지나면서 눈에 띄게 정말 그때는 눈에 띄게 약해지고 그러다가 그것이 정확히는 나중에 진이란다. 진은 용이라고 하는데 모든 게 용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하듯이 용의 변화라고 하듯이 양력 4월입니다. 양력 4월 중순 무렵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제할 정도까지 약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한 것도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나간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해 봤는데요. 자, 이제까지 이걸 1부로 하고 이제 2부에서 계속 진행하겠는데요. 2부에서는 그러면 조금 더 이걸 음양오행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어떤 예언과 예측, 제가 지금 2023년 이민년 2022년과 2023년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과 예언이 뭡니까? 예측과 예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참조하주되 예측은 뭘 하겠습니까? 예측은 바로 우리가 학문이나 규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고 예언은 신기라든가 초월적인 존재, 직관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예언은 막상 그게 맞아야지 예언은 맞아야지 맞는 거고 누군가가 올해 김정은이 죽어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게 어떻게 하냐 그거는 본인만이 계시를 받거나 본인이 직관으로 맞춘 직관으로서 예언을 한 거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 시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언의 정확도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영이 맑다든가 이럴수록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 거고, 예측 같은 경우는 누구나 똑같이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왜? 똑같은 규칙을 적용한다면은. 그래서 예측의 정확도는 정확한 규칙을 먼저 찾고, 그리고 그 정확한 규칙에 정확히 적용할수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할수록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